서울과 지방의 집값이 10억 이상이라고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전형적인 갈라치기 기사라고 봅니다. 집값이 막 오르는데 왜 매물이 증가해요? 당연히 집값이 오르면 매물 걷어들여야죠. 더 받으려고. 딸하고 또 처남하고 계약을 써요. 6억을 또 7억에서 8억 올리고 그 세 번만 하면 어떻게 돼요? 6억짜리가 바로 9억 돼요. 그 5%가 만약에 철근이다. 그 5%를 빼서 돌려서 딴 데 팔아먹으면 돈이 생기죠. 선진국 수준에 맞지 않는 일부 투자자 투기꾼들이 집값 떨어질까봐 범사하지 말자. 이게 대한민국의 슬픈 현실입니다. 지금의 상승이 자연 발생적인 상승이라고 보기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자연 발생적 상승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경제 성장률이 7%, 8%일 때 소득이 막 늘어나요. 대출도 자유로울 때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수요가 늘잖아요. 당연히 올라갔죠. 금리가 3%라도 더 성장을 하니까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저성장 국면이잖아요. 저출산 고령화. 약간 시장 환경이 다른 거예요. 다른데 그럼 이게 상승 여력이 더 강할까요? 약하잖아요. 그때 2009년도에 그렇게 글로벌 터지고 이런 대책을 다 쓰고 LTV를 70%에서 만약에 분양가를 인하하는 경우에 미분양 현장들이 그러면 85%까지 높여줬어요. LTV를. 사인만 하면 거의 집에 들어갈 수준. 그럼에도 소화가 안 됐어요. 심리가 한번 가라앉으니까. 그리고 여유가 없으니까 못 저축하겠죠? 그래서 2010년도 9년 하반기부터 그때도 2009년 1월 달에 대책을 다 던졌어요. 12월에서 1월 사이에 8, 9, 10, 11월 1월 달에 마무리 다 던졌어요. 지금 같은 것들을. 이번에는 한 번에 다 던졌고 8, 9, 10, 11에 걸쳐서 계속 냈어요. 다 던졌는데 결국은 집값이 확 회복했습니다. 지금처럼. 지금 송파구처럼. 송파가 지금 한 80%, 90% 회복했거든요. 그때 거기 대부분이 강남 일대 서울 대부분이 8, 90% 회복을 했어요. 바로. 근데 그게 다시 떨어지기 시작한 게 1년 되면서 힘을 잃는 거죠. 왜? 인위적으로 받친 거니까 힘이 약한 거예요. 그러면서 1년 뒤부터는 내리기 시작해가지고 그 긴 6, 7년의 세월을 횡보 하락을 한 겁니다. 서울은. 지방은 괜찮았어요. 지방은 또 엄청난 또 양도세 한정 감면제도를 써가지고 좀 유지가 되고 좀 상승도 했거든요. 근데 그동안 서울 수도권은 쭉 한 6, 7년 동안 힘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저는 딱 보니까 거래량이 그때 회복할 때요.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 거래량이 8, 9천대로 올라왔어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을 넘어섰잖아요. 지금은 3천 건인데도 회복이 됐어요. 가격이. 뭔가 좀 이상하죠.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가짜 거래가 너무 많습니다. 한국 부동산의 통계가 부정확하다는 건 이미 판명이 됐다고 저는 보입니다. 생업에 바쁜 분들은 저 같은 사람이 알 수 있지만 통계가 이게 잘못된 거구나. 일반 분들은 또 그걸 다 못 보잖아요. 그 바람에 실제로 서울 아파트가 몇 주째 상승이라는 기사가 뜨니까 그거에 따라가지고 영끌 완때처럼 불안을 느낀 분들이 뒤늦게 쫓아오는 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분들이 지금 가세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대로 3,000건, 4,000건이 아직 안 된다. 그때는 8, 9천 건까지 갔다. 그러면 예전하고 시장이 다르죠. 그때는 또 아파트 숫자가 134, 5만 채였어요. 근데 지금은 170만 채 가깝거든요. 볼륨이 더 커졌어요. 그러면 비율을 따지면 지금은 10,000건 넘어야 그때랑 비슷한 상황인 건데 3분의 1 토막 수니까 제가 볼 때 그래서 이건 거래량이 못 받쳐주는구나. 그러면 유효수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고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가격에. 제가 볼 때. 그렇다면 이거는 가격이 조정이 되지 않는 한 다시 거래량이 살 수 없구나. 그러면 지금은 이제 분위기가 좋아서 가격을 유지하고 분양가도 아마 거기에 맞춰서 분양을 할 거예요. 7월 달에. 분양을 했는데 만약에 미분양이 나거나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면 당연히 가격은 조정 모드로 다시 들어가겠죠. 그래서 제가 9월을 자꾸 말씀드려요. 9월부터는 시장이 완전히 지금 분위기랑 좀 바뀔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임대사업자라고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임대사업자들이 많이 샀거든요. 2017년, 18년, 19년에 집을 많이 샀는데 그중에 단기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를 했어요. 그분들이 만기가 4년이잖아요. 4년이면 4년이 되는 하에서 1년 안에 매도를 못하면 양도세 세금을 많이 받는 중과를 맞게 돼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매년 그때 막 10만, 20만 채씩 전국 매입 임대사업자들이 4년짜리를 많이 샀어요. 그러면 18년부터 하면 4년을 더 하면 어떻게 돼요? 2022년이죠. 2022년에 매물을 내놔서 3년 전에 팔아야지 세금을 덜 맞잖아요. 그 해부터 2019년에 산 사람은 2024년에 물건이 나올 거고, 3년에 나올 거고, 20년에 산 사람은 4년 더 하면 24년에 나오고, 매년 몇만 채가 나오겠죠? 집이? 그 여러분 요새 서울의 아파트 매물이 계속 증가하잖아요. 집값이 막 오르는데 왜 매물이 증가해요? 당연히 집값이 오르면 매물 걷어들여야죠. 더 받으려고. 주식시장에서 보세요, 여러분. 주식이 막 오르면 매물이 줄죠. 매물 많이 안 나와요. 그러면서 더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내놓으면 어떻게 돼요? 내려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매물을 막 내놨어요. 근데 언론에서 그걸 잘 안 달아요. 잘 몰라요, 일반 분들이. 우리 머니인사이드를 보시는 분들이 주위에 많이 알려주셔서 이 시장은 조정될 것 같다라고 판단하시는 거. 거기다 역전세가 또 있잖아요. 게다가
입주 물량이 또 어마어마해요. 자, 그럼 간단하게 배추가 3개가 있어서 배추 살려는 사람이 3명이면 똑같은 가격을 주고 사겠지만 배추가 10개가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가격에 살 일이 있나요? 3개만 사면 나머지 7개가 버려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싸게 그냥 반값에 팔아야 3개, 2개씩 사갈 거 아니에요. 당연히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은 내려간다. 기본이에요, 경제. 그죠? 그러면 지금 매물이 계속 증가하잖아요. 근데 계속 같이 올라가요? 그거 이상하잖아요. 뭔지 말이지만 원리 안 맞잖아요. 기본 원리를 봐도 그렇고 역전세, 임대사업자 매물, 또 일시적 이주택자 처분도 원래 2년이었는데 3년 안에 파는 거로 1년을 연장을 했어요. 이런 물건들이 이제 또 입주 물량까지. 그죠?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땐 지금의 상승이 바닥을 찍고 상승을 간다라고 보는 거는 너무 장밋빛 전망이다. 서울 집값 회복도 양극화, 강남 고점 대비 92%, 노원 83% 회복. 고점 대비란 표현보다는 내려간 거에 비해서는 많이 회복됐다는 건 맞겠죠. 고점을 회복하지 못했죠. 중요한 것은 거래량이 더 늘고 있지 못하는 사실하고 더 결정적인 거는 가짜 거래가 존재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월, 2월, 3월에 거래한 강남 일대 주택들이 등기를 안 한 게 너무 많아요. 6월 16일 기준으로 제가 조사했을 때 리센츠, 엘스, 트리지움 이쪽에 보통 한 20-30%밖에 등기를 안 했어요. 아니 1월달, 2월달에 계약을 했는데 잔금 6월 달이 돼도 안 한다? 이거 뭔가 이상하죠? 그건 뭐냐면 취득세 중과 대상인 사람들이 안 한 경우가 있겠죠? 일시적 이주택인데 토지 거래 허가구역이잖아요. 이게 되게 민감한데요. 최대한 쉽게 말씀드릴게요. 토지 거래 허가구역은 실거주자만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무주택자가 산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언론들은 실수요가 많이 늘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일시적 이주택자,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집을 사면 6개월 안에 원래 있던 집을 팔면 그 사람도 무주택자로 쳐줘요. 세금을 안 물게 돼요. 근데 이분들이 이 집을 팔아야 이걸 사잖아요. 그러니까 묘한 틈새에서 딱 쳤는데 그냥 만약에 계약을 했는데 등기를 하면 취득세 중과 대상이에요. 6%, 8%막 이렇게 내야 돼요. 부담되죠. 20억짜리 집 막 3%만 해도 얼마예요? 6천만 원인데. 그래서 등기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 뭐예요? 이 사람들이 일로 100% 넘어오려는 의지가 있을까? 만약 이게 안 팔리면 어떻게 되죠? 계약 취소하겠죠? 근데 그게 지금 실거래가로 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좀 뭔가 이상하죠, 여러분? 그래서 왜 해외는 등기를 친 것을 갖다가 실거래가로 써놔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안 해요. 그래서 제가 통계를 못 믿는다는 거예요. 대법원에서, 여러분들이 아실 부분이 등기도 대법원에서 하거든요. 대법원에서 저 같은 사람이 제가 머니인사이드에 나와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의 통계 방식이 좀 문제가 있다. 등기가 마친 걸 해야 되는데 계약 신고를 하다 보니까 가짜 신고도 있고 자전거래도 있고 문제가 많다. 허위 신고가 있어서 누누이 말씀드렸고 그 대법원에서 공고를 내면서요 오픈을 합니다. 오픈을 어떻게 하냐? 국민들의 정확한 부동산 시장의 정보와 주거 안정을 위하여 대법원 등기 자료를 공개합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공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등기가 안 됐다는 게 제가 그걸 보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거 왜 안 하죠? 그럼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뭐예요, 여러분? 등기를 한 거래가 정상적인 겁니다라고 대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 통계 방식은 등기된 거래를 가지고 3개월 누진 방식으로 3개월을 모아서 데이터를 낸 다음에 4개월째부터 이 누진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반복적으로 팔린 것들. 오늘은 A 아파트에 있는 B라는 집이 똑같은 32평인데 C라는 32평, D라는 32평이 3달 안에 2번은 거래됐잖아요. 그 확률이 높죠? 그러면 이게 데이터로 처리가 가능해요, 표본적으로. 그래서 전 세계가 이 반복 매매 모형을 써요. 없으면 버려요. 데이터에 안 넣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없으면 공인중개사한테 전화번호를 물어봐서 가격이 얼마냐 물어봐서 그걸 넣어요. 가짜로. 뭐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그런 거 하지 말라는 뜻으로 하는지 모르지만 지금 오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부동산원이 이제 통계 방식을 바꿀 때가 된 거예요. 해외처럼 등기 거래된 것만 갖고 통계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겠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전 정부 때 투기 막 일어났을 때 엄마, 아버지, 처남 셋이서 그 같은 단지에 살면서 같이 서로 주고받고 계약을 맺은 거예요. 5월 달에는 아빠하고 딸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5억짜리를 6억으로 계약서 써요. 6억이 됐으니까 7월 달에는 딸하고 또 처남하고 계약을 써요. 6억을 또 7억에서 8억 올리고 그 세 번만 하면 어떻게 돼요? 6억짜리가 바로 9억 돼요. 3달 지나면. 신고가 여러분이 많이 듣는? 그 다 걸렸잖아요, 지금. 세금 내고. 그런 게 지금 없다라고 누가 보장을 하겠어요. 왜? 이렇게 걸려서 내는 세금이 그러면 벌칙을 받게 되잖아요. 벌금을 내고. 근데 그 벌금이 만약에 3천, 5천 밖에 안 되고 차익이 몇 억 차이가 나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하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까지는 아니더라도 다수의 곳에서 일어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또 보도를 하잖아요. 몇 주 상승이라고. 가짜 거래로 상승을 통계를 놓고 하면 어떻게 돼요? 따라가잖아요.
GS건설 순살자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닉네임이 붙어서 세간의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대한민국 건설에 대해서 이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컨스트럭션 인스펙션이라 해서 건축에 대한 감리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숙제를 하면 선생님한테 숙제 검사 맡듯이 출석하면 출석 체크를 하듯이 과정이 꼭 필요하죠. 토목공사를 하고 건축은 설계를 하고 물론 땅이 있다는 전제입니다. 공사를 하고 준공을 하잖아요. 요 사이에 공사를 잘 짓는 일을 보는 게 감리예요. 그때마다 체크를 잘 했다라면 철근을 빼먹을 수가 없었겠죠. 감리 제도가 해외는 선진국 어떻게 되냐면요. 감리가 공적으로 존경을 받습니다. 건설에 문제가 있고 건축자재에 부실한 게 보이면 일단 딱 스톱을 겁니다. 관할 기관에서 공사 중지를 겁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이렇게 부실하게 할 일이 거의 없어지고 그 얘기는 뭐냐면 국민의 생명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대한민국 아시는 바와 같이 어려운 시절 속에서 이제 그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성공된 모습을 나타낸 게 1980년 초 때 이제 결실에 대해서 늦기 시작을 했죠. 그 얘기 뭐냐면 1980년까지는 여러분 국토를 관계하는 법률이 이름이요. 국토 이용관리법이었습니다. 국토를 먼저 쓰고 나중에 관리하는 거예요. 순서를 워딩을 보면 그렇죠? 국토 이용 관리, 이용을 하고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뭐가 생기서 난개발이 생기잖아요. 2003년도부터 전 부동산 관련된 법규들을 나라가 발전하다 보니까 개발도 이제 좀 발전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름을 바꿉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계획을 먼저 똑바로 하고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이 건축 분야도 같이 이제 보조를 맞춰서 우리 패턴이 잡히죠. 설계, 시공, 감리 과정을 거치는데 그 감리 분들이 건축사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주로 해야 경험이 있어야 되니까 경험이 있어야 검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의 연령대가 사실 기성세대가 좀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또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감리회사가 해외처럼 많지 않아요. 짧다 보니까 우리나라 역사가 많지 않다 보니까 감리회사가 한정적이고 건설회사 입장에서 공사를 할 때 문제가 조금 있다고 감리가 딱딱 브레이크를 걸면 어떻게 돼요? 어마어마한 손실이 빚어지거든요. 외국은 그래서 그런 거를 미리 염두에 두고 텀을 충분히 둬서 안전하게 채워요. 근데 우리는 그 부분이 약합니다. GS건설의 문제뿐이 아니라 GS건설이 암만 잘하려고 해도 설계를 뜰 때 그리고 현장에서 또 이런 말이 있어요. 대한민국은 현장에서 설계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 뜨는 사람은 책상에서 그림만 그린다고 생각하고 현장 분들은 현장에서 경험이 많다 보니까 여기는 이만큼 넣어야 되는 게 법에는 되어 있고 설계에 맞춰서 하는 것이 제일 안전한 것이 전 세계적으로 공론화되고 기준화가 되어 있는데 막상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 정도면 충분해라는 느낌이나 어떤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 속에서 이게 5%가 빠져도 괜찮네 하는데 그 5%가 만약에 철근이다. 그 5%를 빼서 돌려서 딴 데 팔아먹으면 돈이 생기죠. 100% 생기죠, 여러분. 근데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무너질 일이 없어요. 그렇죠? 막 발전도상국이다 보니까 그동안 많이 진행돼 오다가 선진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벌어진 일은 일각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코로나 사태 때 자재값이 많이 올라서 그렇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철근을 덜 넣었다? 그러면 보세요. 요새 둔촌주공 때 공사비 올라가지고 공사 안주하고 한 게 어디예요? 건설사잖아요. 그러면 건설사는 하청을 주잖아요. 하청업체 입장에서 철근 비용이랑 건설 공사 금액을 정해놨는데 철근 자재비가 올랐어요. 그럼 이 건설사는 그거를 감안해서 케어를 해줘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이 가불관계가 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 그냥 짐을 넘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하청업체는 그 철근값을 공사비가 만약에 1억인데 철근값이 남는 돈이 10%예요. 1억 1천인데 철근값이 올라가지고 1억 1천이 됐어요. 남는 게 하나도 없죠. 일하기 싫잖아요. 사람인 이상 결국은 철근을 빼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총체적으로 갑을 관계, 재하청 관계에 대한 공정성이 좀 부족해요. 엄밀히 말하면 이 순살자의 사태로 인해서 국토부가 대호각성을 하고 대한민국의 설계, 감리, 시공, 준공 이 부분을 총체적으로 처음부터 검토하겠다고 해야 돼요. 왜? 국민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대충 GS가 1조 원가 들여서 새로 지어주고 그거 당연한 거죠. 입주가 늦어지면 보상했다. 당연한 거죠. 중요한 거는 앞으로 일어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첫 번째 목표인데 그 얘기가 국토부에서 빠졌고 두 번째는 그러면 그 당시에 지어졌던 아파트들이 GS뿐이 아니라 삼성이나 어디나 다 하청 형태니까 다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가능성이. 그럼 뭘 해야 돼요? 요새 기계가 좋아서 초음파 때리면 다 나옵니다. 그죠? 그럼 그 당시에 지어졌던 준공들에 대해서 국가는 검사를 할 의무가 있다고 봐요. 저는. 국민의 생명을 위해서. 그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전수조사 해야 되는데. 특히 코로나 시기에 준공되거나 이런 아파트들, 지어지는 아파트들은 다 검사하는 게 맞지 않나요, 여러분?
검사를 해서 안전하면 문제 없는 거고, 그 비용 국가에서 대서 체크하면 어느 국민이 그 박수를 안 치겠어요. 그죠? 그럼 만약에 그래서 문제가 있다. 보강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대한민국 국민 중에 일부 투기 심리로 점처리된 일부 선진국 수준에 맞지 않는 일부 투자자 투기꾼들이 집값 떨어질까봐 검사하지 말자고. 이게 대한민국의 슬픈 현실입니다. 그러면 국토부에서 그거를 그분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국가 대계와 대한민국의 선진국의 어떤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저는 정부가 지금이라도 다시 해서 국가의 신뢰도도 쌓고 앞으로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멋진 선진국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 봅니다. 서울과 지방의 집값이 10억 이상이라고 이제 요새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전형적인 갈라치기 기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서울의 수요가 지방의 수요보다 주택에 대한 수요가 항상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잖아요. 일자리도 훨씬 또 많고. 그래서 실제로 20년 전부터 항상 아주 특별한 거 한두 단지 말고요. 대장 아파트들 뭐 이런 것들의 어떤 평균값하고 서울의 대장 아파트 평균값하고 항상 차이가 50에서 한 60%, 서울이 100원이면 지방이 한 50원, 60원 유지해 줬어요. 계속 그래왔습니다. 만약에 지방인데 지방에 있는 하고 거기서 군이나 뭐 읍 단위로 간 또 아파트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도시의 주택가격이라는 게 수요와 요인들이 있는데 도심에서 좀 떨어진 곳들은 항상 지대 비례 법칙에 해가지고 저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출퇴근 비용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계산하면 비율적으로 저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의 정상적인 지대의 차이인 것이지 집이 나빠서 그런 것도 아니고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입지라는 위치 때문에 항상 그 간격을 유지해 가요. 서울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똑같은 서울인데 강남하고 강북하고는 항상 예전에 주택에 대한 파생 상품이나 이렇게 대출로 이루어가지고 주택을 금융투자 상품화 시키기 전까지는 차이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그 대출 상품화 되면서 수요가 몰리는 곳이 더 올라가서 한 20년 전부터 20년, 15년 전부터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양극화의 개념이 아니라 저는 이제 차별화라고 보죠. 차별화가 되는 거예요. 왜? 많이 몰리는 곳은 당연히 올라가는 거고, 덜 몰리는 건 당연히 좀 가격이 그거보다 못하겠죠? 그럼 지방은 당연히 일자리가 서울보다 늘어나는 속도가 늦고, 이런 것들하고 비례된 것이지, 그런 것을 갖다가 마치 지방이 서울보다 못한 것처럼 표현하는 건 좀 잘못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미국에 가면 호주의 도심 뭐 시드니나 도심에서 딱 한 10km, 20km만 가면요. 전원 주택 단지가 있습니다. 쫙 있고 수영장 있고 전 건평이 한 150, 200평이고 건물만 한 60평, 70평 이런 것들이 지금 3억 5천에서 4억이에요. 도심까지 우리 수도권에서 가는 거랑 비슷해요.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기사를 써야지. 그리고 집값이 하나만 볼 수는 없잖아요. 지방에서도 비싼 집값이 있는 곳도 있어요. 해운대는 비싸잖아요. 그럼 일일이 그거를 일반화시키면 안 되는 거죠. 서울에 있어도 지방에 있어도 만약에 강릉, 경포대 이런 데 어마어마한 세컨하우스를 비싸게 지었다고 가정할게요. 크게 비쌀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양극화 현상이 나오는 가운데 10년째 15억 이상 차이가 난다? 지방이 더 뭐 못한 것처럼 얘기하는 건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분명히 그 지방의 소득 수준과 그거에 맞게 적정한 가격인데 서울이 너무 비싼 거죠. 제가 볼 때. 거꾸로 얘기하면. 네, 이 기사는 보니까 국제신문인데요. 부산에서 유명한 일간지거든요. 서울은 인구가 감소하는데도 집값이 올라간다. 근데 부산은 인구 감소하는데 우리도 같이 올라가야 되지 않나라는 바램? 여기서 출발한 기사가 아닐까. 왜 서울은 집값이 인구가 감소하는데도 올라가는데 부산만 좀 힘을 못 쓰냐. 이걸 좀 쓰고 싶었던 것 같은데요. 그거는 어떤 수요의 집중 현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이 계속 발전할 도시고 앞으로도 개발 가능성이 높고 이렇다면 지금도 부산도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서울은 아시지만 수도권에 배우 수요가 많잖아요. 항상 서울로 진입하려는 잠재 수요가 많잖아요. 부산은 주위에 잠재 수요가 약해요. 왜 약하냐? 부산 시내에 사는 것보다 서울보다 교통 수도권보다 덜 막히기 때문에 부산 도심만 조금만 빠져나가면 너무 쾌적한 공간에 부산 김해 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양산 이렇게 가면 저렴한 아파트들이 좋은 아파트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이 서울보다는 다른 양상을 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부산은 지금 7월 달에 다 하락입니다. 부산하고 울산, 대구, 광주도 드디어 강세를 보이던 광주조차도 지금 7월 달 들어서면서 하락 거래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방은 하락거래의 길로 접어들었어요. 왜냐하면 갭 투자분들이 환경이 여유 있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갭 투기는 사실 거의 돈을 최소한 투입해서 한 거잖아요. 그쪽도 역전세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담을 느끼니까 지방분들은 서울 수도권보다 자본 수익에 대한 그 열망이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환경 자체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이 주위에 널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서울 수도권에 있는 분들보다 약간 자본주의성 성격이 약해요. 좋은 쪽으로 약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갖고 있던 매물들을 끝까지 지켜서 내가 뭐 꼭 이득을 남고 뭐 이런 형태보다는 이게 이 정도면 집값이 내려가네. 그냥 팔고 마음 편하게 살아야지. 이런 분들이 더 많다고 저는 봐요. 소득의 증가나 대출의 증가가 일어나면 주택가격은 상방 압력을 받게 되어 있고요. 자본주의 시스템이 자산 가격의 증가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유동성, 통화량이 늘어나야 됩니다. 특히 대출이라는 행위를 통해 가지고 아니면은 자연 발생적으로 GDP의 증가라 그러죠. 생산량이 늘어나서 소득이 늘어나서 교환 제재로서 주택을 매입하는 수요가 많이 늘어나야 되는 건데 그러면 거기에 요인은 딱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겠죠. 거시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경제 상황, 그리고 인구 상황, 그리고 정부의 정책이죠. 거시경제적으로 경제가 안 좋아지는데 집값이 올라갈 수 있나요? 아니죠. 후진 국가를 얘기 들으면 되겠죠. 인구는 많지만 집값이 안 오르잖아요. 기득권들만 있는 거 오르지 전국적으로 오를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중요하고 인구 부분에서는 암만 돈이 많아도 갑자기 뭐 인구가 반이 줄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집이 남아돌겠죠. 그러면 집값이 올라가네? 안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거시적으로 이 두 개 되게 중요합니다. 소득 부분에서는 경제가 성장이 되고 인구가 증가하는데 모 국가처럼 상위 1%, 5%가 그걸 독점하고 나머지 95%가 빈곤하다면 주택가격이 오르는데 한계가 있겠죠. 그러니까 소득 분배가 잘 돼야 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면 경제가 좋고 인구가 늘어나고 소득 분배가 잘 되면 주택가격은 무조건 상승합니다. 거시적으로. 그렇죠? 조금 이제 미시적으로 들어가면 인위적인 부양책과 상승책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대출을 늘리면 당연히 대출 늘어난 만큼 주택가격은 상승하게 돼 있습니다. 사과가 시장에 두 개가 있는데 시장에 풀린 돈이 200원이 있어요. 그럼 사과값은 하나에 100원씩이라고 단순하게 보면 근데 돈이 만약에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 풀렸어요. 그러면 사과값이 얼마가 되죠? 그냥 500원이에요, 단순하게. 이 내용을 갖다가 이 자본주의 넓은 시장에다 투입하면 똑같습니다. 일반화가 될 수 있는 요인이에요. 그러면 돈이 늘어나면 자산가격은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줄면 올랐던 데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물가가 오르죠. 말씀드린 것처럼 사과 두 개의 값이 100원에서 500원 바뀌듯이 모든 값들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또? 임금으로 사는 노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생활 능력이 저하되겠죠. 저하돼서 만약에 그 베이스가 깨지면 이 대출했던 내용들, 돈들이 시스템이 깨지면 위기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맞추기 위해서 임금도 올리고 뭘 해야 돼요? 금리도 올려야 돼요. 금리를 올리면 저금리 때 투자했던 유동성이 100원만 이자를 내던 사람이 200원을 내야 되게 됐다. 근데 그 사람의 능력이 알고 봤더니 150번밖에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오버슈팅 나죠. 파산이 되죠. 그때 일시적으로 파산된 물건들이 많아지면 자산 가격의 거품이 정리가 되죠. 이게 이제 순환형으로 계속 돕니다. 경제학을 설립한 게 1903년도니까 이제 120년 좀 지났고 그 120년 중에 그 유수한 학자들 뭐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시던 버냉키, 워렌 버핏 유명한 분들이 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예요? 경제의 불안과 호황은 반복된다고 하잖아요. 그 말을 무시하면 안 돼요. 왜? 자본주의 생태가 그렇게 돼 있어요. 돈을 너무 많이 푼 나라들은 결국 망했습니다. 로마 시대도 돈을 많이 풀고 통화량이 많아지다 보니 물가 폭등으로 인해서 민심이 흉흉해지고 용병한테 월급을 못 주게 되고 이런 일이 이어지면서 나라가 안 좋아졌고 이런 부분을 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 하시고서 그때그때 시장이 바뀌는 요인들을 모르는데 그때그때 말하는 사람이 저뿐이 아니라 여러 방송에 다른 전문가들 많잖아요. 물가 금리의 관계를 습득하신 다음에 제가 얘기를 드리면 참고만 하실지 결정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것만 가지고 하기에는 세상이 너무 다변화되어 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자, 집값 상승 하락을 알 수 있는 요인은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변은 이쪽일 거예요.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가가지고 70%, 80% 매매 가격에 넘어가기 시작하면 주택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평균 거래량을 넘기 시작하고 3개월 이상 평균 거래량의 10%, 20% 상승 추세로 이어진다면 상승 추세로 전환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분양 물건이 꼭지점을 간 다음에 감소하는 속도가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와 같이 방향성을 맞춘다. 그러면 이건 무조건 상승 사이클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그 세 개가 반대로 내려오면 하락 사이클. 간단합니다. 그러면 간단한데 하나의 틈새가 있죠. 두 개는 좋고 하나는 나쁘면
그럼 여러분들이 비교를 하셔야죠. 사이드 메뉴가 뭐가 있냐? 그 지역에 여러분들이 한국에 있는 땅에, 한국에 있는 집을 뭐 다 살 건 아니잖아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 사시는 곳이 다르고 또 처한 환경이 다 다르니까 그 기준을 말씀드리면 본인이 계신 지역에 입주 물량과 분양 물량의 관계를 보십시오. 자, 입주 물량이 지금이 많은데 작년, 재작년, 2년 전에 분양한 물량이 또 많아요. 그러면 올해도 많으면 내년에도 많겠죠. 올해도 약하면 내년에는 약할 거고. 근데 후년까지 보니까 후년까지도 분양을 많이 했네? 그럼 후년도 입주 물량이 많겠죠. 근데 그 와중에 역전세다? 집을 사는 게 나을까요? 기다리는 게 나을까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 판단이죠. 그런 것처럼 거시, 밑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기본적인 거 아신 다음에 사이드, 입주 물량과 분양 물량, 그리고 마지막에 외딴섬 같은 정부의 정책입니다. 대출을 늘려주냐, 금리를 어떻게 하냐, 요 얘기인데요. 근데 이거는 거시 쪽으로 넘어가요, 다시. 왜? 전 세계가 금리를 다 올리는데 혼자 내릴 수는 없잖아요. 서울의 지역의 입주 물량. 이것도 이제 또 계속 연결되는데요. 경제가 좋아지고 유효 수요가 늘고 잠재 수요가 유효 수요가 되는 사람들. 근데 거기다 대출 환경도 좋아요. 그러면은 입주 물량이 많아도 다 살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입주 물량이 적어도 못 사죠. 그 사례가 어디에 있냐면 2010년, 11년도에 서울의 월 아파트 입주 물량이 15,000, 2만 개밖에 안 됐어요. 집값 쭉 빠졌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물량이 많은데도 집값이 쭉 올라요. 17, 18, 19년도가 또 그랬습니다. 입주 물량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보시면 안 되고, 그러면 제가 전제 조건이 뭐였어요? 환경이 먼저잖아요. 그죠? 정상적일 때는 입주 물량이 많으면 하방 압력, 적으면 상방 압력이지만 환경이 틀릴 때는 환경을 맞춰서 봐야겠죠? 그럼 우리 환경이 지금 어때요? 무역 적자 16개월. 그럼 그 환경과 대비해서 그럼 입주 물량이 많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 하방 압력의 느낌을 드실 거예요. 근데 서울의 올해 입주 물량이 도시형 생활주택까지 합쳐가지고 행복주택 이런 거. 입주 물량이 중요한 건 여러분 이것도 있습니다. 임대 아파트도 입주를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아파트에 사시던 분이 그 임대 아파트로 올 수도 있죠. 결국은 똑같은 총량에서 늘어난 거잖아요. 그 숫자가 38,000호인데 작년에 2만도 안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작년에 어땠어요? 하반기에 입주 물량이 2만도 안 되는데 집값이 어떻게 됐어요? 폭락했죠? 적어도 폭락한다니까요. 그러면 많아도 올라갈 때는 언제예요? 경제가 좋아지고 소득이 좋으면. 근데 지금 상황이 어때요? 그러면 여러분이 추측이 되죠. 그래서 제가 올 한 해까지는 파도가 너무 많이 친다. 변동성이 너무 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연말까지 기다렸다가 이 입주 물량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시장이 조정이 되고 나면 그때 본인의 어떤 계획에 맞춰서 시장을 체크하시고 접근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추가적으로 내년 총선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전 정부에서 집값 폭등하는 바람에 공급 택지 늘린다고 많이 늘려놨어요. 분양해야 되잖아요. 그죠? 사전청약 안 하잖아요. 요새 잘. 왜 안 했을까요? 물론 준비도 해야겠지만 원희룡 장관도 얘기했습니다. 하반기 모든 상기신들이 다 착공했다고. 그러면 분양 들어오겠죠. 사전청약이든. 언제 할까요? 여러분 같으시면. 선거 전에 해줘야 신혼부부든 청년이든 기회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때 사람들의 어떤 선거에 대한 표심이 긍정적으로 돌아서겠죠? 그러니까 정부 당국이나 국토부 입장에서는 총선 끝나고 해도 되는데 이왕이면 앞에 하는 게 도움이 되겠죠, 정부에? 그럼 여기까지 얘기하면 무슨 말씀이에요? 물량이 좀 좋은 게 많이 나오겠구나. 수방사도 최근에 나왔잖아요. 그런 맥락입니다. 그럼 좋은 것도 나오거든요. 좀 이따가 그때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한다는 의미와 아까 말씀 주신 입주 물량을 물어보셨는데 이런 물량이 사실은 입주 물량의 배가 되는 효과를 또 주죠. 청약 자체가 늘어나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시장을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강남에 재건축이 많은 이유가 신도시 개발을 했기 때문에 많은 거고요. 이 많이 나올수록 사업성은 굉장히 좋다. 부동산 시장을 판단하실 때 전세 대출에 대한 정부의 양태를 잘 봐야 돼요. 성실히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